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인 4세 강의로 제가 마지막을 이렇게 맡게 됐고요. 이제 또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 마지막이라서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래 아침하고 저녁 이래 가보면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아침 분들은 좀 활기차고 부드럽고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좀 무거운 감이 있어요. 일을 하다 오셔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 배우신 그 마음은 다 한결 같습니다. 경주의 여러 유학자 가운데 큰 대학자이지만 크게 조명되지 못한 분이 계세요. 경주는 크게 알려진 인물도 없어요. 솔직히 조선 인물이라 하면. 예. 그 가운데 이제 옥산서원에 모셔져 있는 회디 이현적 선생. 예, 저희 한문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경주인으로 좀 조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 학문적으로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경주 출신이고 또 조선의 큰 대학자였던 명종 때 명신이었어요. 회디 이현적 선생. 그리고 그분의 어떤 생애와 학문, 사상, 그리고 가계까지 또 그의 제자. 근데 제목은 운곡서원이라 되어져 있어요. 옥산서원이 아니라. 그래서 운곡서원과 회대학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앞서 강의를 할 때 썼던 자료예요. 여러분, 서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최초의 서원이 소수서원이라고 봤을 때 풍기군수 주세봉이 안양을 배양하기 위해 도왔고, 그 다음 뒤를 이어 1550년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오면서 이 소수서원을 확정짓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원사정제라고 하는 건축물 가운데 서원, 인물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자가 있고 조력자들이 등장을 해요. 가장 큰 조력자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 배양하고자 하는 인물의 집안 분들이 가장 큰 도움을 주셔야 되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경주 부현이나 아니면 부사나 관찰사 등이 그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그 일을 또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이라든지 원사정제 등이 건립을 되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즉시 이행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100년, 길게는 300년이 지나서 그분을 조명을 하고 숙모하기 위한 이 원사정제가 건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서원이 영주의 소수서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에 두 번째 사역받은 서원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소수서원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사역서원. 서원 이름 아시는 분? 선물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아보세요. 손 들고 이야기하시면. 옥산은 경주에 있는 사역서원이고요. 경주의 사역서원은 옥산서원,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수학서원. 네네. 함양남교서원. 어디요? 양산서원.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부산서원. 바로 상현서원입니다. 예. 그렇죠. 동재 선생인데 잘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1등만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서원이 시작이 되는데, 요거는 이따 다시 낼 때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속에 또 이야기 주제가 들어가요. 대표적인 사역서원인데요. 영주의 소수서원, 안양을 모셨고 그 안양의 제자, 경주 출신의 익제공 이재현 선생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옥산서원의 회대 선생을 배양했고, 이 옥산서원의 회대 선생을 배양하기 이전에 임시 신의를 보관했던 장소가 바로 수학서원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퇴계 선생이 1571년에 돌아가시고 1574년 얼마 되지 않아 도산서원이 바로 건립이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퇴계의 후학들도 많았고 그리고 도산서원의 제자들도 세력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회재 선생은 1553년에 돌아가시고 한참 지났고 여기는 거의 몇 년 안 되어서 도산서원이 건립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그 웅곡서원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지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도동 한원당 김경필 선생을 모신 공간이죠. 무오사와의 인물인데 역시나 1605년. 그 다음 병산서원 등인데 회재 이현적 선생이 한원당 김경필의 제자입니다. 여러한 제자들이 계시는데 자, 서원 건립할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건립 시기와 협력, 그리고 서원의 배양 인물과 유류의 마찰은 없었는지 그 마찰이 심해지면 향전이라고 하는 다툼으로 이루어져요. 경주에도 인산서원이라고 하는 남인과 노론의 향전이 일어났었고요. 오늘 이야기할 옥산서원 그리고 웅곡서원, 이 회재 이현적 선생 옥산서원을 건립을 하고 나서도 그 후손과 지역 유린 간의 향전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오늘 어찌 보면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집성촌과 그 지역의 역할이 있고요. 서원과 권력의 솔림 현상 당연히 일어납니다. 원래 이제 지방 내에 유양소, 서원, 향교 이 세 개가 교육을 담당하고 적절한 중립적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특히나 권력이 가미가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예, 특히 인물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 이게 조선유학의 계보인데요. 자, 보십시오. 포원 정몽주 선생, 고려죠. 그 다음에 양길재, 그 다음에 김숙자.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숙자의 아들이 김종직입니다. 김종직, 전필제 김종직은 밀양을 근거지로 활동을 했어요. 그 무사와의 여러 제자들이 화를 당하지만 그 중에는 한원당, 김경필 등등 여러 제자들이 있었고요. 이때 김종직과 교우지교를 맺었는 인물이 바로 경주의 손소라는 어른입니다. 손소 들어보셨죠? 예, 양민공 손소 어른인데 이 손소 어른의 첫째 딸이 바로 회재의 모친입니다. 회재 이현적 선생의 모친이고, 그리고 손중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손소의 아들인데 그분이 회재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종직이 상당히 중요한 입지에 있습니다. 이 영남에서는. 그 다음에 한원당 김경필이 등장을 하죠. 1504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생물연대가 엄청 짧죠, 그죠? 화를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조광조 이현적입니다. 이 한원당 김경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져 있고요. 영남의 절이에 대한 선비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암 조광조, 그 다음에 회재 이현적. 이분은 지역이 다르죠, 그죠? 근데 회재 이현적은 경주 출신임에도 거의 대부분을 서울 쪽에서 관직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40세 지나서 이 화를 당해 파직되어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도 원 고향이 양좌동이에요. 근데 양좌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우리 여러분 아시는 옥산서원 앞에 동락당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 동락당이 글에 보면 이제 자기가 내려와서 동락당을 지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 아버지 2번이 그 초가집 형태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을 재정비해서 자기가 그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왜 양동으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도 많은데 일단은 죄인의 신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화가 미칠까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양동에 옥산에 머물렀다 그래요. 그리고 태계 이황 같은 경우에는 회재 이현적 선생과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이 더 이어져요. 퇴계 선생. 이 조선유학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쭉 사성관계가 이어진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후학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김종직
김광필, 조광조, 이현적은 이어집니다. 근데 이현적에서 이왕으로는 상당히 부정적 시각들이 많아요. 나이도 10살 차이고 무슨 스승관계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황이 이현적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충분히 스승으로서의 어떤 관계는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후학들이 그러죠. 그래서 여기 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회제 이현적 선생의 어찌 보면 어릴 적 스승이 누구냐면 손중돈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예. 집안에서 나오는 말이 이현적 선생은 혼자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태계 이황도 마찬가지요. 여러 스승들이 계셨지만 혼자 배웠다. 이게 뭐냐면 도통연언을 자기가 근간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살았을 때의 말은 아니고 후학들이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율곡이 이분은 아주 유명하죠, 그죠? 율곡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간에.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이 많은 분들 가운데 태계 이황, 율곡이는 화폐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관계 가운데 아들이 없어요. 적자가 없단 말이에요. 서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내용 중에 적자, 서자 이야기가 잠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율곡 이 선생은 자기 아들이 없는 대신 양자를 삼지 아니하고 서자에게 자기 제사를 맡겨요. 예. 그래서 회제 이현적 선생의 또 혈손되는 잠계 이전인 역시 서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시대적으로 보면 거의 1491년에 나셨고 1536년, 약 40년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이 시대에 적자와 서자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역별로 이 서자를 벗어나기 위한 가문의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옥산서원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계 송시열 선생을 하는데 제가 이 인산서원 할 때 이 오암 송시열 선생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경주에 세워진 노론계 서원, 인산서원. 자, 그 속에 회제 이현적 선생이 중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서원 가시면 이 편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자, 옥산서원입니다. 회제 이현적 선생을 비양을 하였고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거의 20년 채 안 되어 되는데 이 과정이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 작업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결실한 것이 이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주 부윤 거의 한 5번에 걸쳐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1574년에 비로소 사익을 받습니다. 장소는 안강읍 옥산리에 있고 당시 부윤으로 이재민이라는 자가 자기가 재임하면서 도왔던 것으로 나옵니다. 자, 시기적으로 잘 보세요. 1574년에 옥산서원이 건립됐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 제가 경주 유람기로 보는 문화유산이라고 했을 때 옥산이 세워지고 나서 경주를 찾는 유람객의 경유지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옥산을 반드시 들렀다가요. 그게 도통연원을 확인하는데 주로 저 서울이나 충청도 쪽에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경주 부윤으로 있었던 허엽이 옥산 서원기를 짓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한옥, 그 다음 유순선, 강사필 등을 거쳐 이재민의 이 사익을 받도록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분들이 경주에 부임해서 경주 문화를 익히고 사람을 만나가면서 그 중요성을 갖고 옥산서원 건립에 동조를 하게 돼요. 이 허엽이 남긴 옥산서원 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합천군수를 역임한 권덕민, 이분은 회제 이 선생의 제자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퇴계 선생의 후학은 정말 많습니다.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회제 선생의 후학을 딱히 들으라 하면 없어요. 이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권덕린이라고 하는 안동권 씨
이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회제의 고제자, 아주 뛰어난 제자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옥산소원 건립을 하는데 거의 1571년 이재민, 이 당시에 이 권덕민 공이 유림들의 협조를 구하고 옥산소원 건립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요. 예, 스승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지만 그 스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옥산소원 건립에 힘을 씁니다. 바로 권덕민 공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 이야기할 웅곡서원의 주인공이에요. 예. 이분의 묘소가 두류골에 있다라고 합니다. 안강 두류 있죠. 예. 자, 이 말은 좀 생소할 겁니다. 퇴계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퇴계학, 남명학 말을 하는데 흔히 우리 15세기, 16세기까지는 주로 학파가 이루어져요. 사학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학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말하는 우리 퇴계학파, 남명학파 등등 이야기하는데 저는 경주학을 연구하면서 감히 회제학이라는 말을 논문에 썼어요. 그때 손중돈 어른에 대한 부분을 논문 쓰면서 회제학을 언급을 했는데 실제 경주는 회제학을 우선적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가까운 전필제학이 저기 밀양 경남 쪽에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학풍을 이어받은 사람이 회제 이현적입니다. 그리고 이 회제학이 나중에 이제 저 권덕민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안강이나 영천 주변의 어떤 우수한 유림들에게 이 회제학이 전파가 되지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 회제학이 크게 퍼지지 못했냐면 결국에는 정치적 문제가 결합이 됩니다. 바로 이분을 숭앙하는 집단들이 노론으로 이어져요. 요즘 치면 여당, 야당 할 때 노론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회제 이현적 선생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옥산서원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안 가보신 분? 그 옥산서원 가면 뭘 보고 오십니까? 아까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 다 가보신 걸로. 가면 뭘 보고 오십니까? 예? 아, 옥산서원에 등락단요? 아, 그거는 물을 건너가야 돼. 예. 아, 무변로. 아, 그거 올라가 보시고. 그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아, 비가 뭐죠? 고봉 기대성의 신도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비각은 당연히 닫혀 있지 않을까요? 들어가가 자꾸 만지면 따라 없어지니까. 예. 아, 그 이야기 해보세요. 우리가 문화재 갔을 때 문이 닫혀 있거나 안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 있다면 지금 이야기하시면 녹화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요. 문이 닫혀 있거나 안에 내부를 보려고 할 때 이 훼손의 이유로 잘 안 됐어요. 이거는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재를 보존하기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하는 활용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바른 마음으로 문화재를 접하면 좋은데요. 얼마 전에 숭례문이 불탄 것처럼 그러한 또 예기치 못한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오히려 더 꽁꽁 잠그고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학서원이, 서학이 아니고 여기도 그렇지만 옥산서원이 문화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저는 그 옥산서원 들어가면 그 강당에 앉아서 한참을 이래 무변노통에 밖에 바라보고 그 자리가 참 좋더라고요. 예, 하늘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경치, 주변의 어떤 경치를 많이 좀 보려고. 참 좋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가면 공부가 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늘 옥산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회제 선생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아요. 자, 이분은 성종연간에 태어났어요. 1491년 성종연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명종 8년. 오히려 명종의 명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이 있었던 기간은 짧아요. 왜냐하면 또 유배를 갔거든요. 1547년에 양지역 벽서 사건으로 인해가 유배 가고 그러면 거의 이 명종을 모신 기간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명종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학자였고 자기 좋은 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가 복구라고 그래요. 복구. 우리 유계에서 말하는 복구는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옛 정신을 회복하자. 옛날 공자, 맹자, 정자, 주자가 했는 것처럼 그 옛 정신의 유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예 온전한 유학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제라고 하는 호는 이 회자가 회암, 주자에서 온 거예요. 회자가. 이 회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면 정통 학자분들이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자계옹이라는 말은 자계는 그 앞에 물가를 나타내는 거고 뒤편에 있는 산이 자옥산입니다. 그래서 옥산서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산 이름을 많이 따는데 누군가는 물 이름을 따기도 해요. 그리고 본가는 여주인데 여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주 이시, 옥산문중, 양동문중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 시호는 문원인데 이 시호를 받는 것도 호선의 노력입니다. 왜? 회대 선생은 어찌되었건 유배를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이 회복될 때까지 후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의 아들 잠계 이전인부터 구암 이준, 치암 이순, 손자에 이르기까지 쭉 대를 이어서 이 할배 신원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해요. 자, 경주 선비 회제위원님 정말 대단한 학자였지만 저는 경주 선비로 표현합니다. 자, 이수회. 이분 모친이 누구냐면 이숙례라는 분이에요. 이숙례 들어보셨어요? 저기 포항 우복리 아세요? 대성 우복. 거기 가면 그 여강 이시분들이 그 참배 지내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분의 아들이신데 이수의 아들이 이번. 이분이 바로 회제 이현적의 부친 되십니다. 이수의 할배 아버지 이현적. 그 다음에 적자와 서자로 나뉘는데요. 적자가 양자로 들어온 양동마을에 바로 이응인이라는 분이고 인하죠, 인하. 그 다음에 서자가 잠계 이전인, 인자 돌림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적자와 서자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단구 쪽이죠. 단구리에 귀래정에 가서 이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국각진흥원 분들 내려오시고 안동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상당히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따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한원당 김경필의 제자가 다음과 같습니다. 회제 이현적, 화담 서경덕, 조광조, 김한구. 결국에는 거의 어찌보면 노른계 인물로 보셔야 돼요. 자, 이분은 어린 나이 10세에 부친상을 다닙니다. 아까 2번이라 그랬죠. 자기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죠. 이필. 그 다음에 12세 때 외숙인, 외삼촌인 손중돈에게 수학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행장이나 연보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가감없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18세에 박숭부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회대 선생의 첫 번째 부인이 박씨 부인이에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당주 박종이라고 하는 인물 들어보셨죠? 당주 박종이 1767년에 함경도에서 경주를 찾아와요. 그래가 동락당 가가지고 대나무 베어 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바로 그분의 선조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경주를 찾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박씨 할매 집안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옥산서원 동락당을 들렀던 겁니다. 예. 요때 결혼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자식이 없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서자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남명 조옥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조윤손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서자 이전인이라는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유배가 있던 강계로 아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23세에 생원시에 합격을 합니다. 이때부터 벼슬길에 나아가는데 그 이듬해 바로 별시에 합격해서 권지교서관 부정자를 시작으로 벼슬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25세에 경주 교관이 됩니다. 교관이라면 향교에서 활동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27세에 무곡 태극서를 비판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만기당 조한보에서 저기 안강 육통하고 저기 저 호명 아시죠? 호명. 예, 부간, 북산이가 어디요? 포항 가는 길에 저기 모아 지나서 예, 그쪽에 보면 호계라고 또 하는 지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조시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남명 조식 집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왜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했는지 당시 남명 조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퇴계 이황에 대한 대립관계는 다 아실 것이고 회제 이현적이 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저는 왜 등장하는지 그 관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턱대고 나온 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고 28세에 조부상을 당하고요. 그 다음 31세에 원래 이름이 이적이었는데 이 언자를 넣어 이언적으로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세에 시강원, 세자의 시강원이라 하죠. 결국에는 세자의 서성으로 올랐다라는 그 이야기고 33세에 성균관 전적 그리고 2조 자랑 등을 거칩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서울에서 다 계속했었다 봐야 돼요. 그리고 34세에 모친 복량을 위해 인동 현감을 맡아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 36세에 사헌부 2조 정랑, 그 다음 쭉 보세요. 시강원 사헌부 장령. 라고 38세에 다시 모친 복량을 위해 밀양부사로 내려옵니다. 흔히 우리가 그 향단 이야기를 할 때, 양동마을의 향단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노모 복량을 위해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회대 선생도 이 선비의 도리로서 관직에는 나아갔지만 늘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도왔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41세가 되었을 때 김한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김한노라는 인물 때문에 탄핵으로 이어져 파직되는데 이 사람이 인물 댐댐이를 들어 그 등용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균관 사회로 이 좌천이 되었다라고 얼마 안 돼 파직되어 다시 귀향을 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동락당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연보에 나와요. 실제 자기가 지었다기보다 아버지가 거처한 공간을 수리해서 자기의 학문 공간으로 만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이 많죠. 왜 절로 안 들어가고 일로 왔나? 그거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학자가 말하기를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으니 그 화가 미칠까 먼 곳에 자리하여 그 추이를 살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6년 정도 지났네요. 김한노가 폐사되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홍문관 교리 등등 이 벼슬길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야 48세에 청백리에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 직제학 전주 부인회까지 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홍문관 직제학을 맡고 가면 도대체 이 나이에 왔다 갔다 다 했겠어요? 아닙니다. 직책은 전주 부인입니다. 겸하는 거예요, 겸직. 그리고 49세 때 중종이겠죠, 그죠? 일강신목소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거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강신목소라는 글이 말 그대로 이제 그 1강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조항으로 된 글을 하나 올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강과 10가지 목을 글을 지어 올리는데 그 내용은 옛 성왕은 반드시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다. 우리가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잘잘 외우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내면에서부터 나 그리고 가정, 사회, 국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왕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함으로써 백관을 바르게 하며 백성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누구부터 하는 거예요? 이 수신의 단계를 왕부터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디 보면 그죠? 자기를 밝히는 것은 수신의 덕목은 맞는데 결국에는 수기가 되면 치인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은 치인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왕부터 바뀌십시오라는 이런 강력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찌 보면은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선비가 견이수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 바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면 선비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붓을 던지고 나라를 위해 싸웁니다. 그러면 선비는 나라가 평안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다시 수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나라가 평안할 때는 도를 닦고 있다가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고 하는 게 선비의 덕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이 있겠지만 소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당지지. 그게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소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은 왕답게, 백관,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유교의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왕이 이런 말 듣고 되게 좋아했겠죠? 예? 왜냐하면 왕은 늘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으로 하나의 파만 있으면 괜찮은데 항상 대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왕답게 군림을 한 자는 드물었습니다. 특히 뭐 숙종 때 환국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 그리고 정조의 우리가 아는 탕평책, 예, 이쪽도 기용하고 저쪽도 기용한 이유가 뭐냐면 후달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래 건드리니까 이 사람 써주고 저서 또 이래 하니까 저 써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51세 때 홍문관 부제학에 오르고요. 그 다음 쭉 보세요. 52, 54 정말 중요 요직들을 많이 맡았습니다. 홍문관 제학. 그리고 요때 경상도 관찰사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병으로 사임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의 어떤 종지부가 되는 판중추부사로 채직하면서 9월에 이기윤원형이라고 하는 소윤과 대윤의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윤씨 집안이 대립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중간에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윤의 자리에 임하면서도 소윤의 입장을 들어주고 어찌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저울질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대윤이 정권을 잡으니 그로 인해 지난날의 일로 인해 가지고 모함을 받게 돼요. 바로 그 모함이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7세가 되는 1547년 명종 2년이죠. 이때 강계보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유배를 가서 이분이 1553년에 돌아가시게 돼요. 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이제 집안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 그 다음에 제자들과 주고받은 글, 그리고 집안 사람이 올라왔고, 누가 올라왔었고 하는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3개월, 회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먼 여정에 그의 아들 잠계 이전인이 영구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 모셔온, 그때는 뭐 가마도 아니고 긴 대나무 2개에 이 시신을 이렇게 말아 모셔다가
대나무로 이렇게 끌고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대나무가 옥산서원 유물전시관에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보고 왔는데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걸 끌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대 선생이 이 많은 글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특히 성리학자였겠죠. 성리학자이면서 태극설에 관심이 있었고 주자의 주리론 사상에 입각해서 학문을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회대 선생은 성리학의 이설을 많이 드러내었다라고 했는데 대학 장구 보유라는 글이 있어요. 예, 대학 장구에 대한 추가 글이겠죠. 그 다음에 봉선자비, 요거는 예에 대한 글이고 구인록은 공자가 극히 주장한 인에 대한 인을 구하는 글에 대한 방법이고 진수팔규, 이것도 왕이 올린 글인데 중용 구경연의도 마찬가지로 오늘 완성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배지에서 다음과 같은 창작 활동을 하면서 누가 올라갔냐면 잠재 이전인이 그 학문을 이어받아 내려와요. 자, 회대 선생의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지역 벽서 사건입니다. 이 정리사화라고도 하며 소연 윤원영 세력이 반대파 대윤 인물들을 숙청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 이기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회대 선생과 이기는 그리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예. 이기는 회대의 추천으로 벼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대윤으로 있던 이기가 소윤과 결탁에 을사사월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양재역 벽서 사건에 자기가 연루되어 부당하게 강제로 유배가게 되는 인연에 이르게 돼요. 예. 여기 이제 회대 선생이 말년에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 내에서 일어나는 시류에 그냥 휩쓸린 거예요. 모함이라는 말까지는 그렇고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집안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 옥산서원에 보면 고봉 기대성이 지은 신도비가 있습니다. 신도비명. 거기에 이제 회대 선생의 양력 행보를 쫙 적어놨는데 근데 우리 할배가 이기 때문에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 갔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안을 좀 싫어해요. 이기 집안을. 옥상문중 집안에서 싫어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동학이한룰인데 이 동학이한룰이 1613년에 경주 부연으로 오게 돼요. 오게 되면 이제 각 집안에 빼어난 분들을 만나고 인사드리고 담소도 나누고 하는데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옥산서원을 동학이한룰이 찾아오고 구암 이주는 회대의 옥산문중의 손자입니다. 이분을 만나 훗날 자기의 이제 이한룰의 정조부죠. 이기와 회대에 얽힌 그 잘못을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을 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신도비명이 지금 옥산서원 물 왼쪽 길가 쪽에 있었대요. 그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그 글이 있으니 우리 할배 잘못한 거는 맞지만 좀 이제 화해하고 안 보이는데 좀 치워두가 해가지고 그 신도비명이 지금 옥산서원 좌측 뒤편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동학이한룰이 그 회대의 손자 구암 이준 등등과 재회를 하면서 이 무금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무금정이 어디냐면 저 동락당 앞쪽 그 공터 쪽에 무금정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 이 무금정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제가 글을 보았지만 옥산에서 광제라는 다리 넘어가는 중간에 두모연이라는 곳에 무금정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저도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는 못했고, 예,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시면 누구는 모두연이라고 그러는데 연못 연자를 쓰거든요. 두모연이 맞습니다. 하여튼 무금정 이야기도 제가 글로 남겨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회대 선생이 23세의 벼슬에 올라 수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또 세자의 서성으로까지 자처를 한 인물이고
이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도학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안타깝게 1547년 양지역 벽서 사건으로 유배를 가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죄인이 가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신원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당장 안 된단 말이에요. 시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1553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13년이 지났죠. 그의 아들 이전인이 진수팔교의 글을 다시 지어 올립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 글이. 8가지, 그죠? 규범에 대해서 지어 올립니다, 왕에게. 그리고 그의 10월에 태계 이왕이 행장을 짓는데 이 행장이 결국에는 여기는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네요. 1575년에 회제집이라고 하는 문집을 강행하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 왕명으로 회제의 글을 수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영의정의 추정에 되어 오르게 됩니다. 신원이 회복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시호를 내리는데 문원공이라고 글을 문자를 쥐어줍니다. 학자로서는 최고의 호칭이죠. 그리고 그의 탄력을 받아 1574년 12월에 옥산서원이 사역되어 결국에는 1574년에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손자 구암 이준 등이 글을 모아 문집을 간행을 하게 됩니다. 요 일련의 과정들이 거의 10년 상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1610년에 비로소 이제 회제 선생이 동방오연으로 문매에 종사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김갱필, 조광조, 이현적, 이왕, 그 다음에 정여창이라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조광조에 대해서는 특히 이쪽에서는 크게 조명을 안 해요. 영남에서는. 예. 당색이 다르기 때문에. 한원당 김갱필은 저기 경남 사람이죠. 예. 저는 이게 지리적으로 우리가 무슨 지역색을 띠는 건 아닌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회제집 편찬을 도운 구암 이준인데요. 이 가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회제 선생의 첩에게서 난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인 박씨 부인은 아들을 못 낳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포 만호로 있던 자의 어찌어찌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과정은 실록이 아닌데 그 남명조식의 글에 들어가 있는데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첩에게서 난 자식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잠계 이전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잠계 이전인의 아들이 두 아들이 바로 이준, 이순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구암공 이준, 치암공 이순. 저도 이 경주학을 하기 이전에는 이분들을 몰랐어요. 잠계공 외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잠계공의 뜻을 유지를 이어받아 저기 그때 기억나시죠? 묵헌 이태수 그분에게까지 쭉 이어져요. 뭐를 했냐면은 자기 집안 선양 사업과 선조 신원 회복을 하면서 서자라는 신분 회복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옥산서원이 몇 년도에 지어졌다 했습니까? 1574년에 사역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보죠. 작년에 지어졌다고요? 자, 이게 참 어려운 게요. 건립 연도가 땅 파는 것부터 시작인지, 건물 짓고 사역하는 게 시작인지. 어쨌든 74년에 사역을 받게 되는데, 이 옥산이라는 말, 자, 지금 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회대 선생은 서자가 있었어요. 이전인이라는 첩의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는 적손, 서손, 적자, 서자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미 이방원 때부터 그 문제가 대두되고 논란이 되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게 문제였어요. 아니, 첩이고 뭐고 아들이 아들이지 같이 오블레 사면 안 됩니까? 근데 꼭 이거를 남의 이야기를 비아냥거리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아가 그게
어떤 향전이나 그 다음에 어떤 사화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산은 이전인을 중심으로 옥산 문중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양동은 이응인을 중심으로 그 밑에 5 손자들이 일어나죠, 그죠? 이 양동 문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구암 이준, 그의 아버지 잠계 이전인 등이 회대 선생의 신원을 회복하는데 옥산 문중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옥산 서원이 건립되는데도 귀봉 권덕린 이 고제자부터 해가지고 옥산 문중 그리고 지역의 유림들이 많이 도왔는데 걸림돌이 뭐였냐면 지어 놓아도 서원이 운영이 되어도 그 원 안이라고 서원 안에는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누가? 옥산 문중의 사람들이. 그래서 약 거의 300여 년간 1884년에 와서야 비로소 옥산 서원 원안에 자기들 집안의 이름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차별이 아니고요. 당시가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다행히 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회대 선생의 소손과 적손이 사이가 좋지 않다니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실제 이제 그 김상집이라고 하는 이 정조 때 신하인데 글을 올립니다. 그 글에 보면 그러니까 회대 이현적이 살던 데가 옥산입니다. 그 자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가 왕이 물으니 서손이 살고 있는데 적손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겸춘추는 그 일을 잘 알 것입니다. 겸춘추가 누구냐면 권응규입니다. 안동군시죠. 이번에 선조가 바로 권덕린 대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영천에 정만양, 정기현 두 형제 문화에서 수학하였고 땡땡땡땡 회대 후손들과 긴밀함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그 당시에 1700년대에 남겨요. 정조 때 이야기입니다. 자, 회대의 혈손 그리고 서손인 잠계 이전인은 동락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개손 양자로 들어온 적손인 이응인은 양저동을 중심으로 무천단 땡땡 5 손자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두 공간에서 이렇게 회대 선생을 모시고 있어요. 예. 실제 이제 이 적서 관계에 대한 부분은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이거를 빌미로 이제 집안을 낮추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앞서 이제 조광조의 추천으로 회대 이현적의 벼슬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한원당 김경필이 제자였다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옥산서원을 지을 때, 아까 제가 그랬죠. 누가 도움을 줬냐면은 옥산문중의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분들이 발로 뛰고, 사람들 찾아가서 글 받아오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영남, 남인보다는 충청도나 서울 쪽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론의 인물들이 아무래도 조광조 일쪽이라든지 그쪽의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당시 사회가 서울 차대가 있었어요. 서울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데 실제 가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회대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적자와 서자 간에 두 집안은 크게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암암리에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라든지 옥산 서원 원안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옥산 문중에서는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신원이 회복되고 우리도 서자에서 벗어났는데 언제까지 이러이러해야 되냐 해가지고 집안 문제를 이 사회화로 변화를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자 문제에 대해서는 옥산 문중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향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사실 두 집안의 합의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아, 진짜 있어요. 글로도 남아 있습니다. 누가 글로 남겼겠어요? 더 문서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정략적으로 서자의 신분을 벗어나려고 했는지만은 옥산 문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분들도 만나 뵀는데
현재 그 이해철 선생님이 동락당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1844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서원 출입이 허용이 되고요. 이거는 옥산몽중의 어떤 정략적, 계획적이고 상당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때 집안에서 누가 도왔냐면은 서자, 잠계 이전인 선생이 강계까지 오가면서 아버지하고 자식, 스승과 제자 간의 글을 관서문답으로 글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그 잠계의 아들인 구암 이준, 그 다음 치안 이순이 퇴계를 찾아가서 글을 받아온다거나, 그러고 이 자기들의 어떤 상황을 주변인들에게 알리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례학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무곡태국 논쟁인데 주자의 주리론 수용과 비판입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잡아보십시오. 흔히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은 건드리면 안 돼요. 법입니다. 법.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주자의 학설을 받아들이되 일부는 비판으로 가요. 요거는 좀 다르지 아니한가. 지금 다시 주자가 살아나와서 이야기해도 내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기 사상이 우리 조선 성리학의 중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리는 리가 기본이 되는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기에 대해서는 읽어보셔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리가 뭐고 기가 뭐고 하는데, 리는 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는 도리가 발현되는 거. 우리가 인의 예지라는 말 쓰죠. 5개 하면 신이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런 사가지 없다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는 삭스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4가지가 없는 게 인의 예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인의 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발현해서 나타나면 바로 척언지심으로 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사단, 그리고 희노, 애고, 애호욕이라고 하는 7정까지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가 감정이고 말을 해야 되고, 요즘 뭐 황창년 신부하는 말 있죠. 아침에 들으니까 남자는 10,000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25,000마디의 말을 하고, 그러니 남자는 밖에서 10,000마디의 말을 하고 들어오니 여자는 집에서 혼자 암만 해도 10,000마디밖에 못하니 집에 들어오면 자꾸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게 바로 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거예요, 리는.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들어줘라.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리와 기는 지금까지는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봤는데, 이 회대 선생은 이기불상잡이라 그래요. 리와 기는 불상잡이라. 서로 잡되지 않는데 섞이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 설명을 하려면 좀 긴데, 리와 기가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이 둘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런데 서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리와 기는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상을 근데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선기구설이라고 하죠. 리가 먼저이고 기가 나중이다. 그래서 타고난 바의 리와 그 다음에 본질적인 기가 나중에 따라온다 하는데, 이 사상이 이왕에게 전해져서 영남 앞에 성리실이 확립되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그 정신이 대학 중용의 수기와 치인, 결국에는 이 통치 원리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회대 선생이 그 유배 가서 지었는 다 저서들인데요. 여기 보면 수기치인의 통치 원리, 대학 장구 보유, 그다음 실천적 이해학 규범서인 봉선자비, 도학의 인사상, 부인론 다 번역 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군주의 통치 원리, 아까 일강신목서 등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장산서원까지 하고 설명드릴게요. 장산서원이 왜 장산이냐면, 실제로는 안강읍 옥산리에 지어졌지만 원래는 영천 장산리에 있었어요. 소송리가 장산리거든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따서 장산서원으로 했는데, 누구를 모셨냐면 잠계 이전인 선생을 언제? 무려 300년이나 지나서 이 후학들이 짓게 됩니다. 장산서원에 대한 현판이고요. 가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그때 이 관리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 뵙고, 요 안에 보면 현판이 많이 달려 있어요. 예.
자, 잠계 이전인 선생이고요. 장산서원은 인고면 장산리에 창건되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자리로 옮겨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보면 지방 유림의 형성, 그리고 적서간, 향전 연구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장산서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서자라 그랬어요. 그죠? 서자의 출신인 자가 서원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림들이 동조하고 도와줬다라는 그 배경이 얼마나 어려웠겠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집안은 말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집안 내에서 드러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관성문담록이 뭐냐면 잠계 선생이, 회전 선생이 유배가 있을 때 집안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만나러 이렇게 올라갑니다. 편지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버지가 집필하고 있는 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문답을 해요. 니는 어찌 생각하느냐?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 써 나왔는데, 자 보세요. 초간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본이 훼손당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향전입니다. 이 관성문답록을 보면 회대의 아들은 잠계 이전인이고요. 회대학을 직접적으로 사사받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훼손된 거를 다시 2학년이 중간본을 간행하게 되는데 후대에 나오는 글에 관성문답록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말들까지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잠계공의 서천잠에 대한 부분을 적어놨고요. 요거는 묵혼 이태수가 부자간에 과거시험 보러 간 이야기. 회전 선생의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잠계 이전인이라고 하는 잠계공의 호가 퇴계한테 올라가요. 예. 퇴계를 찾아갑니다. 1561년에 퇴계를 찾아갔는데, 예. 당신은 호가 있는가 하니까, 떡떡떡떡떡 그래가지고, 이제, 옥봉, 옥기 두 가지를 여쭈었는데, 선생이 꼭 산명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동락당에서 물길 따라 쭉 올라가면은 댐이 나오죠. 그 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거기가 면천이었어요. 물 이름이 이 면자를 썼단 말이에요. 면은 잠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을 잠으로 바꾸고 잠계, 물 이름 개자를 써서 잠계라고 칭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회대 이현적 선생에 대해서 가면 해설판도 붙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도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회대 선생이 살아온 어떤 행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이 회대를 말할 때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말이 성리학의 이설, 그리고 적서관계. 근데 회대는 적서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적수 문제가 나왔고, 이 옥산본증이 아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강서원이거든요. 동강서원의 배양자는 우제 손중돈이라는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제 손중돈 선생을 모신 공간인데, 항상 그래요. 원사정제의 서원의 인물. 자, 동강서원이 어디냐고요? 네, 유검 쪽에 강동 지나가 유강터널 올라가기 왼쪽에 그 보면은 서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고, 자, 우제 손중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은 그 손소, 개천군 손소, 계속 헷갈립니다. 개천군 손소, 양민공. 예. 자, 보십시오. 손소의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했고요. 아까 손소의 장녀가 바로 해제 선생의 어머니 되십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손중돈이니까 누이가 회제의 모친 되시는 거예요. 그래 되네요. 그죠? 자, 우제 선생 실기를 보면 이렇게 했대요. 22세 때 손소의 상사, 부친상을 다하여 흥해군 달전리 도움산에 장사 지냈다. 이때 전필재 선생에게 묘갈명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예, 양민공 손소는 전필제와 함께 거듭급제하였으며 30년 도의지계를 맺은 인물입니다. 자, 이 글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손소라고 하는 인물은 손중돈의 아버지이면서 손중돈은 아버지를 따라 임지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 가운데 전필제 김종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도통의 연원 김숙자, 김종직, 그 다음에 조광조로 이어지는 그분을 만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김종직은 실제 모사와 이전에 돌아가십니다. 조이대문이라는 글 때문에 부관 참시 당해가지고 크게 공론화가 되는데, 실제 김종직은 모사와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이 화를 당해요. 그때 김종직이 많은 제자들이 화를 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할 때, 이때 이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전필제와 사성 관계를 끊어내기를 시작해요. 일부 집안에서. 예. 그것도 연구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손소와 전필제의 관계는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70년 왕조실록에 보면 이술현이라는 자가 있어요. 인화 선생이라고 있어요. 경주 안강현 출신입니다. 안강에 인화 이술현 선생이 상소하여 올리기를 손중도는 중종연간의 명신입니다. 김종직 문화를 출입하였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라고 이 우재 선생과 김종직, 손수의 관계를 더욱더 명하게 해줍니다. 어찌 보면 전필제 학이 손중돈에게 이어지고 손중돈의 학문이 회제에게 일부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무슨 학 하는데 별다른 건 아니에요. 다 성리학의 일부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배웠겠죠. 그죠? 그래서 어린 회제의 이현적은 외삼촌 우재를 따라 배웠고 손서의 자식 가운데 회제 여동생이 바로 모친이 됩니다. 그 용제 이원과 묵제 호원필이 바로 그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자, 동강건립의 조력자가 누구냐면 우재 선생의 6대 손인 노잠 손여두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시대를 보십시오. 이 노잠 손여두가 손주의 글을 모으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들까지 협력을 해서 이 손씨 집안을 숭앙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요. 손중돈, 그 다음에 손경, 손광현, 손병, 손종도, 손년 이렇게 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늘상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언제쯤? 주로 이렇게 영조 이후 정조 때 와서 이 서원 집안의 분들이 많이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조가 했는 여러 업적 중에 보면은 서자를 대거 등용을 하고 아주 관대한 정치를 펼쳤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여두라는 인물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서원 가면 손여두가 도왔다. 인산서원은 아시죠? 그죠? 경주부의 노롱계 서원. 이거는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고요. 인산서원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미 포항의 중림서원이 만들어지고 경주의 봉암영당 인산서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제도의 반계 서원이 만들어지면서 이 우암 송시열이 이 경상도 쪽에 서원이 건립되는 게 가속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 속에 경주가 1725년에 을사사화, 바로 인산영당이 회철되면서 다시 노론이 집권을 하면서 그 사건이 재조명된 부분이 있었다 했었고요. 그게 바로 향전으로 이어졌다. 이 향전이 계속 이어져요. 1773년, 그 다음에 1775년에 다시 제2의 봉암영당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김진하라는 분이 어느 쪽 사람이냐면 저기 안강, 노당 쪽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경주부윤과 인산서원, 여기 까망 파랑이 당색이 바뀌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향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 영남대 그 이수환 교수님이 향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놨고요. 저도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 향전의 기본 틀이 뭐냐면요, 사성관계입니다.
스승이 누구고 제자가 누구냐에 따라가 시비가 엇갈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늘 구분하려고 노력을 해요. 참으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안동, 영덕 등등에서 향전이 많이 일어났고요. 일산실기는 이쪽은 하죠. 비공개 서적이라고. 저기 나으리에 가면요, 김문기라고 하는 분을 모신 나산서원이 있습니다. 양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충청도 사람인데요. 단종하면 사육신, 생육신. 그리고 매월당 김시섭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렸는데, 단종의 삼중신이라 해가지고 민신, 조국관, 김문기 등도 이 단종을 위해 마음을 바친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돌아 양남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나산, 이라는 이름을 걸게 돼요. 여기 보면 나산서원이라 적어놨죠, 그죠?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산서원은 여기 어디냐면 형곡면 하구리, 저기 푸르지오 센터를 휴게소 지나가고 왼쪽에 보면, 예, 구산서원이에요. 귀산이라고도 하는데, 구산. 자, 특이한 게 뭡니까? 1839년에 사이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영조, 정조 이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집안에 어쨌든 작업을 많이 했겠다, 그죠? 그래서 서일원이라는 분을 모셨는데, 이 서원도 구봉 서일원이라는 분은 병자호란 때 충절을 일으킨 분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가보세요. 여기 경주의 서원 치고는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안에 들어가면, 예, 정말 이 정갈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산서원이라고,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서원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소론계 서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소론과 노론으로 서인이 갈려요.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갈리는데, 그 중에 이제 윤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윤정과 송시열에 관한 관계. 경주에 소론계 서원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잠깐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명산서원지 등등이 지금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성원과 그리고 이해 위패를 문명에서 뺄 때 조정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있다가 면직을 당했다. 바로 누구냐면 박태부라는 분이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회니 시비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윤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서인이 노론과 손을 분열될 때 그 윤정을 모신 공간이 바로 경주 명월산 자락이 있었다. 실제 그 명월산 자락에는 영락남시의 어떤 근거지역이기도 했었거든요. 영락남시에 서성되는 분이 서산유씨. 그쪽이 보면은 서산유씨에게 글을 배우고 곡산한씨. 이쪽 분들이 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경주에 이래 찾아보니까, 예, 정치적으로 좀 구분이 돼요. 한여유라고 기억나십니까? 두농 한여유. 기억 안 나시죠? 이 기억하면 진짜 잘 배우시면 돼요. 포석정 가에서 우암 송시열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가 봉암 영당을 짓다가 맞아 죽었는 사람이 바로 한시우라는 분이십니다. 곡산 한시우입니다. 경주도 이렇게 찾아보면요, 작지만 이런, 예, 재미난 역사적 이야기들이 많아요. 당구서원 이종윤이라는 분이고요. 가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보면 당구서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가니까 이 들어가는 출입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래야 요 옆으로 삥 돌아 들어가니까 여기 담장이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 요 골로 해가 요래 들어갔죠. 예.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요 뒤에 보면 현판 글들 보이죠? 예. 제가 이 글들을 찾아다니거든요. 예. 가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번역하고 풀이하고,
예. 그래 해야 누군가가 보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경현사라고 하는 사당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운천사 운곡서원인데 한자 표기를 안 해놨어요. 운천사에 사는 사당사자입니다. 운천사는 뭐고 또 운곡서원은 뭐냐? 바로 안동권 씨를 모신 공간인데요.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천서원이라고 그 근천 서면 운대리에 세워졌었다라고 하고요. 1738년에 건립이 됩니다. 자, 이때 건립이 되었다면 아마 못해도 한 몇 해 전부터 밑작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누구를 모셨냐면 농제 이언괄입니다. 농제 이언괄, 회제 이언적.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회제 선생의 동생 되는 분이십니다. 농제공. 이분의 후레들이 저 포항 덕동 기북 쪽에 많이 계세요. 네, 덕동, 용계정이라고 하는 그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귀봉, 권덕린, 아까 나왔죠? 허엽의 옥산서원기에 회제의 제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권덕린입니다. 그래서 이씨 집안에서 또 권씨 집안, 이 두 집안을 모신 공간이 근천 서면에 있었다라고 했고요. 서원이 건립되는 과정 속에는 후학과 집성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집성촌으로 인해서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고요. 거의 한 100년이 좀 지나서 회칠됐는데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이 운곡으로 넘어와요. 예. 그러니까 근천에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넘어온 것이 아니라 경주나 아니면 주변에 있던 안동거시 분들이 이 각 집안 문중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가장 크게는 안동에 문의를 하고 안동 종중에 묻고 영해 종중에 묻고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겠냐 해서 모아진 게 바로 지금 왕신 운곡서원 쪽입니다. 자, 초기에는 운천 향연사라는, 향연은 뭐냐면 고을의 어진자를 모시는 공간이라 그래서 운천사라고 그래요. 1732년에 창건을 해가 78년에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예, 이 찰방을 지낸 농제 이영괄, 그 다음에 기봉 권덕린, 이 두 분을 모셨다라고 합니다. 당시 경상감사로 있던 조현명이라는 자, 그리고 경주 부윤으로 있던 김시형, 그리고 이현락의 부친인 이신중 등이 일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강이겠죠, 그죠? 여강이 시분이시고. 자, 경상감사가 들어오면은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경주부에는 중앙과 연결해주고, 또 집안에서 이 일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제의 제자로 권덕린이 다시 입정되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혼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혼이 날 혼자의 양반인데, 양반들끼리는 혼반을 해요. 서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뛰어난 가문과 가문끼리 결혼을 해서 서로 간에 더 좋은 가문을 이룬과 동시에 견지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족보를 보면 늘 먼저 등장하는 게 그래요. 그 인물에 대해서 회제 선생의 부친 이번,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주 위에 이숙래, 이수회로 이어지는 가계를 이루고 모친은 손소, 양민공의 장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딱 글만 딱 봐도 아, 이 집안과 이 집안은 결탁되어 있구나. 자, 이제 가져왔는 거 드려야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회제 선생이 양동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옥산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양동 어느 집에서 태어났을까요? 손 들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아, 제가 다 못 드리고, 경주. 아니, 받으십시오. 아까 드리려고 할 때 다 틀리셔가지고, 서백당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저 양동마을 답사 가면 서백당, 무첨당 이 몇 군데는
빼지 않고 이렇게 다 들러보는데, 그래가 뭐 서백당에 대한 어떤 전설도 있잖아요, 그죠? 인물이 몇 명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더 이상 이 시는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말도 있고.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큰 인물이 났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 집안이 머리가 다 좋습니다. 그 양동마을에 그 손씨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이씨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 양동마을이 이씨 손씨가 있기 전에 어느 집안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씨 집안이 있었죠. 우리가 아까 리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주리, 주기를 이야기를 할 때 무극이 태극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인간이 지금인데 내 할매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뭐 진화론에 따르면 뭐 원숭이까지 가야 돼요. 원숭이는 또 어디서 왔나 하면은 뭐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요만한 데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말들을 학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원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거를 연구하는 게 주리론이에요. 어쩌보면은 우리 인간으로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행동 규범에 대한 부분들을 제약을 주는 게 주리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들은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절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리기 사상을 할 때 절대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태극이든 음과 양이든 무극이든 원래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안다라고 해도 원래부터 있었는 것을 지금 알았을 뿐이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바로 이와 기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뭔가 철학적이고 맞는 말 같은데 나중에 듣고 나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극을 보신 적 계십니까? 태극을 보셨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성애들은 이 마음심이라고 하는 심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농제 이연괄 선생입니다. 이 연연루라고 있어요. 연연루. 예, 찬성공 2번. 2번은 아까 누구였죠? 2번. 2번의 아들이 누굽니까? 회재 선생이고. 그의 동생 되시는 농제 이연괄. 이 두 분을 모신 공간이 바로 연연루이면서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마을 용계정 뒤편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 사이당이라는 말 쓰죠. 덕동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농포정문부 임진왜란에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때 이제 이 농포정문부의 손녀와 결혼했는 인물이 사이당 이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 포항이라고 지금 행정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크게 조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경주에서는. 그렇지만 집안 내에서는 상당히 연이 있는 집안이고요. 이 용계정 안에 연연루라고 이렇게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이 연연이라는 말은 회제학의 연원 2번으로부터 가학의 연연이 시작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달았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연연루에 대한 기는 풀이가 되어 있고요. 간홍 선생이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근천 서면에 운대리에 아까 말씀드린 운곡서원의 모태가 되는 운천사가 있었어요. 예. 집안의 회의를 거쳐 산대 쪽에, 산대가 아니죠. 그 서면에 이 사당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쪽으로 못이 같이 합쳐지게 돼요. 1784년에 건립이 되게 되는데 요 건립되면서 누구를 모시게 되냐면 이 안동고시 시도죠. 권행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중림 권산에 요 분의 동생이 권수혜라는 분이 계세요. 예. 역시나 단종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포항이나 거제, 남해 이런 쪽은 유배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는 경주를 굳이 따진다면 도피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도피처. 예.
막 나늘 피해가 일로 내려와가지고 숨기 좋은 곳. 그럴까요? 예, 중민 권산의 생은 단종 때 자살을 해요. 투신 자살을 한 인물이고. 그 다음 권덕리는 회제의 제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뛰어난 이 세 분을 운곡서원을 짓고 배양을 합니다. 언제? 1784년. 그때 김광목이라는 경주 부윤이 도왔습니다. 자, 운곡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가면 현판이 이렇게 돼요. 정의당이라고 하는 현판이 보이죠. 라고 견신문, 운곡서당, 운곡서원, 이렇게 강당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요 강당문으로 들어가면 원래 사당으로 이어져요. 동교문 등등 경덕사. 요 위패가 여러 곳이 돼요. 자, 운곡서원의 연역을 간략히 간추면 이렇게 돼요. 1738년 운천 향여사를 먼저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제공과 그리고 아까 누구였죠? 권덕린을 모시게 되는데 중심되는 인물이 결국에는 회제의 제자인 권덕린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왕 모시는 거 권씨 집안의 시조를 모시고 더 크게 하자라고 해서 1784년 운곡,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운곡서원 그 자리에 추원사라는 추원 보본의 뜻을 가져와가 추원사당을 짓게 돼요. 그래서 운곡서원 건립이 추진이 되고 1786년에 이렇게 최종 건립이 되는데요. 이 글에 보면 안동 문중과 영해, 영도구에 문중 등의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요게 운곡서원지거든요. 각 서원마다 이 서원지를 다 발간을 합니다. 이 안에 읽기 좋게 다 돼 있는데 향교에나 어디 가면 이런 책들이 비치가 돼 있어요. 예. 그래, 이 책을 참고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자, 근데 밑에 보십시오. 왜 18세기 말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죠? 시대는 정조겠죠. 영조 그리고 정전 연간에는 이 문학이 성행하고 우리 문학의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학자들이 많이 숭앙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으로 서자들을 대거 등용을 해서 관직에 나아가게 하고 지난날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재심판을 하면서 재평가를 하고 거의 대부분 이 신원이 많이 회복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관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원이 가장 많이 건립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이게 난립을 하다 보니까 서원 첩설 문제까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거의 1700년 후반에 가면 서원 첩설에 대한 문제가 올라와요. 예를 들면 회제 이현적 선생을 저도 모시고 충청도 저 인산서원에도 모시고 울산에도 모시고 온 천지 다 모시니까 이거는 좀 제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지를 하는 이야기까지 소장이 올라갑니다. 자, 안동권 씨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십시오. 정조 8년에 유림의 공의로 안동권 씨가 권행을 모십니다. 바로 그 공간이 아까 운곡서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중림 권산회와 기본 권덕린을 추가로 같이 모십니다. 그러면 이 안동권 씨라는 세 분이 시조 그 다음에 큰 인물들, 이분은 경주와 상관없어요. 이분은 권산회는 왜 모셨냐면 단종이 폐위되면서 투신 자살을 해요. 그래서 충신으로 모셨고 귀봉 권덕린은 경주에 정착한 안동권 씨 가운데 회제에 뛰어난 제자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큰 인물로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안동권 씨는 원래 김씨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왕건이 고창군을 안동부로 승격하며 시급불 그리고 안동본을 부여받아 권씨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김씨나 권씨나 한 집안인데 공부려. 이것도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자, 저희 집안 이야기 잠깐 드리면 제가 해주오가거든요. 해주오씨는 오인자 유자를 시조로 모시며 고려 개국 공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개국 공신. 제가
이 눈이 지금, 눈에 보면 이렇게 좀 갈색 빛이 많이 나요. 예, 외국 피가 많이 섞였다는 뜻입니다. 예. 아, 진짜요. 저는 외국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양손잡이입니다. 예, 젓가락질 왼손으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족보에 대해서. 자, 중림권사내라는 인물은 1453년 계유정랑 단중에 폐위되고 이 사육신 성산무 등이 옥에 갇혀 큰 변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는 그 참담함을 높은 누각에 올라 54세에 투신 자살을 한 인물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 계유정난에 얽혀버리면 그 후손들은 벼슬길이 막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쯤 관직이 회복이 되냐면 정조 때 와서 관직이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후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요. 상소문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심지어 옥산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안 내에서 안 되다 보니 지역 주변의 유림들에게 글을 같이 받아서 올려요. 이 서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바뀌는데 행정적으로는 신원이 회복되었지만 그 유림들 간의 차별적 대우가 완화되는 데는 시간이 거의 300년 걸립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에 아까 조선왕조 실록에 나왔듯이 아직도 사이가 좋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보이지 않는 적서 간의 논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이때 후손 누구냐면 갈산 권종락이라는 인물이 이 정조년간에 자기가 있으면서 여러 선비들하고 글을 올려갖고 정려문이 세워지는데 일조를 해요. 예, 권종락. 그러고 결국에는 관직이 회복되고 다시 이제 벼슬이 정직되는데 이 권씨가 경주로 내려온 데는 이분은 돌아가셨다 그랬죠. 중림 권사님은 돌아가시고 이분이 동생 되는 분이 향일제 권수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포항 영일을 유배를 옵니다. 포항 참 영일이죠. 포항 영일로 유배를 와서 거기서 여기 보시면 청안 이씨 집안과 혼인을 맺어요. 안타깝게 청안 이씨는 의병장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외란 때 거의 다 돌아가십니다. 재산은 이 집안으로. 네. 아, 회재 스님도 재산 많이 받았잖아요. 자, 귀봉 권덕린이라는 분은 회재 이현적의 수제자. 이러면서 회재의 작은아버지 이필입니다. 2번 이필. 그죠? 예, 회재와는 종매간으로 되어져 있고요. 서성과 제자 간에 이렇게 혼판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 집안이라고, 여기 보면 한 집안. 그래서 이필은 2번의 차남인데, 사남 삼녀를 두었고요. 이 삼녀, 사위가 바로 최씨, 권씨를 사위로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권덕린이었다라는 이야기고, 이 회재 이현적 선생이 강계로 유배를 갔을 때 다 따라가 모시지는 못하고 자기는 안강 양월리에 있으면서 귀봉서사를 짓고 호학을 양성합니다. 이때 호학들이 안강현, 경주부, 영천에 있는 자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회재는 계시지 않지만 이 회재학이 퍼지는데 이걸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노무 복량을 위해 영천 군수를 맡았고요. 1571년에는 옥산서원 창립에 큰 힘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병을 얻어 1573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 사익 받는 걸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죠? 자, 이 권덕린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옥상서원 건립의 조력자고요. 회재학을 개성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1553년에 문과에 급제, 예조, 그리고 회덕 현감 등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노무 복량을 위해 영천군수, 합천군수. 이분은 현감 군수밖에 안 했네요, 그러고 보면. 저는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한직으로 도는 거잖아요, 한직으로. 자, 이분이 회재 선생 잠계 이전인이 그 부친의 시신을 이렇게 대나무에 이렇게 연구해서 내려올 때 중간에 만나 같이 함께 연구를 모신 분은 나오고요. 이 권덕린이라는 분은 잘 모르시더라도 경주에 의병장이라고 있어요. 매헌 권사밀이라고 의병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한 분이에요. 예, 내남 쪽인데 매헌 권사민의 아버지로 권덕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주리론 사상을 충으로 표출했다라고 했죠. 학자들마다 이 스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을 매헌은 무라고 보셔야 돼요. 문무 중에 무. 무가 충으로 발현된 경우인데 회제, 권덕린, 권사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온천 항연서, 창건, 농제, 연걸, 용화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자, 왜 운곡서원을 그 자리에 지었는가? 이 아까 보여드린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784년에 5월에 영예 권치종 중에서 권중령이라는 자가 중심이 되어 85명이 시조의 고향에 사당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동도의 영기가 모이는 달천서당, 달천 아시죠? 저기 안강 지나가. 그 다음에 운천 두 곳을 예정지로 논의했는데 운천에 짓기로 하자라고 결정한 내용이 운곡서원지에 등장을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게 통문을 보내요. 서원과 서원 간에는 통문을 보내가 글을 주고받고 논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통문의 장이 있어요. 네, 그분이 바로 권중령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유연정이라고 아시죠? 예. 여기가 이제 서원이면 옆에 거기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연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자, 이 유연정기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신문에 다 실어놨어요. 유연정, 안동권 시의 벼럽, 벼럽은 별장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지어졌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1784년에 사당을 짓고 모셨고 1811년에 권씨 집안 사람들이 모여가 이 정자를 건립합니다. 문구는 도연명에 그래서 가져왔다라고 그래요. 유연. 예, 운곡서원지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사조암 폭포 언덕 끝에 그 밑에 가면 폭포가 하나 있어요. 가보셨죠? 이 공사를 했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놨고요. 역시나 유연정은 도연명의 음주시 아래에서 가져왔다. 이거는 뭐 육아의 일반적인 그 정자 이름을 짓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가져왔어요. 내가 찍어 놓은 게 없어. 그래가 출처는 묻지 마십시오. 자, 여기 유연정이고요. 요 앞에가 이제 서원인데, 자, 저는 과연 이 나무일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Y라는 표현을 해봐야 돼요. 왜? 근데 이 나무일 가능성이 크죠. 후손 가람 권종락이 순흥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 보면 순흥 읍내에 지금은 영주입니다. 안강 옆이죠. 저 안동 옆이죠.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아주 컸다. 단종 때 갑자기 말라 죽었다. 자, 이야기는 스토리가 가미된 거예요. 왜냐하면 단종과 얽힌 이 집안의 인물이 중림 권사네라는 인물이 투신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자 단종이 죽자 이 은행나무도 말랐다. 그러면서 이제 전설에 압수가 살아나면 압각수, 은행나무가 살아나면 흥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세조의 친동생인 금성대군이 화를 당할 때 흥주를 폐지하고 풍기에 소속시켰다가 다시 숙종 때 단종이 보게 되면서 흥주도 복권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가람 권종락이라는 분이 이 두 가지를 꺾어다가 왔다 그래요. 제가 본 글에는 두 가지를 가져왔고 이 서원지에는 도끼로 두 가지를 잘라다가 왔다라고 표현해요. 자꾸 글이 가미되니까. 이 무명자 용기라는 분이 그 내용을 다시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운곡서원 남쪽에 우뚝한 은행나무는 권종락이 순흥 금성단의 은행나무를 꺾어다 심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글에는 은행나무를 가져왔다라는 표현은 들어있는데 이 운곡서원지에는 두 가지를 가져왔다 그래요.
예, 뭐가 맞는지는 굳이 안 따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관상건전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능에서 경주까지 거리가 약 400리나 되고요. 그때 가져왔을 때는 참으로 생기가 없는 은행나무의 작은 가지였는데 심고 얼마 되지 않아 무성이 잘 자라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문집에, 타인의 문집에 안에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회제학의 개석은 손소 손중돈으로 이어지고요. 이완과 이연적의 관계, 해결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적과 권덕린의 사성관계, 그 다음에 권덕린 그리고 상봉 정국후, 이 다 안강 쪽 인물들인데요. 결국에는 이 권덕린이 귀봉 그 서사를 만들어 옥산현, 안강, 경주, 영천 등지의 인물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옥산서원이 크게 알려지지 못한 부분에는 서자라고 하는 불합리한 면과 그리고 그 이면에 옥산서원이 건립되기에 도왔는 절대적 지지를 했는 계층이 노론층들입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론의 지지와 협력들이 지배적이었고요. 또 지역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이 옥산서원이 아주 뛰어난 회제 이현적 선생을 배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중과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해 크게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이라도 태계학이 번성했는 것처럼 회제학도 연구할 게 정말 많거든요. 번역은 다 돼 있는데 회제학 연구를 통해 회제 이현적 학생이 이 지역의 인물 나아가 이 조선 명종 때의 명신으로 크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소문내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